스페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고 즉각적인 해체나 갑작스러운 붕괴도 아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결정, 긴장, 오류로 구축된 느린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1874년 1월 3일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비아 장군이 하원의회에 뛰어들어 제1공화국을 종식시켰을 때 이 정치적 시도는 겨우 11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깊게 분열된 사회에서 자신을 통합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로가 정해졌고 군대는 그 실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권력을 군주제에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후인 1874년 12월 29일 마르티네스 캄포스 장군은 알폰소를 선포했습니다. 젊은 알폰소. 이후 수십 년 동안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사이의 국가는 권력을 공유하는 정당들 간의 합의로 특징지어지는 반면 많은 인구는 방관에 남겨진 표면적 안정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회 현실이 변하기 시작했고 산업화가 고르지 않게 진행되었으며 노동 조건은 열악했고 영토 곳곳에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890년에는 남성 참정권 확대와 같은 중요한 변화가 있었지만 통제권이 소수의 손에 계속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방은 실질적인 권력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외국 갈등은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1895년과 1898년 사이에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에서 벌어진 전쟁은 세계에서 스페인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켰고 1898년에는 마지막 대식민지의 상실이 완성되었으며 이는 경제와 국가의 정체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타격이었습니다. 같은 시기는 핵심 인사들의 사망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1897년 안토니오 카노바스 델 카스티오, 앤토니오 커노버즈 딜리트 캐스틸로가 암살되어 수년 동안 안정을 유지해온 정치 구조 내에 중요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거기서부터 내부 긴장이 더욱 가시화되기 시작한 포스트 캐너비즘으로 알려진 다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제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호주의로 향했고 사회적 불평등은 계속 증가했으며 불안을 막기 위해 일부 노동개혁이 도입되었지만 불충분했고 노동계급은 여전히 진정한 정치적 대표성을 갖지 못했고 불만은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동시에 국가는 칼리즘과 같은 내부 갈등을 끌고 있었고 힘을 얻기 시작한 새로운 이데올로기 흐름과 더불어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가 조직화되고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스페인을 점점 뒤처지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안정처럼 보였던 것에는 끊임없는 긴장의 축적,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조용한 압력이 숨겨져 있으며 향후 수십 년 동안 다가올 훨씬 더 깊은 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기의 전환기는 진정한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고 통제처럼 보였던 것이 마모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런 맥락에서 1902년 5월 17일의 엘판조는 그의 도착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의미했지만 이는 또한 더 깊은 무언가, 즉 19세기 말부터 물려받은 구조의 느린 분해, 즉 정치 생활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인구의 상당 부분, 특히 노동계급을 배제한 통치 방식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지식인, 불만족 부문. 통치 첫 해 동안 정부는 빠르게 서로를 따랐습니다.
1903년에는 마우라와 다른 지도자들과 같은 인물들이 끊임없는 전환 속에서 책임을 맡았지만 이러한 순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왕 자신이 주요 결정에 개입하여 안정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제도적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가장 예민한 순간 중 하나는 군사권의 권위가 의심되는 순간이었으며 헌법적 권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위기가 닥친 순간이었다. 1904년 12월부터 1905년 7월 사이에 결속력 부족을 반영하는 정부의 변화가 있었고 사회 분야에서는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었습니다. 1905년 바르셀로나에서는 풍자 출판물과 관련된 사건이 군대의 직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군대는 인쇄기와 비평 매체를 공격하여 대응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에 대한 군사 관할권을 확대하는 법률이 승인되어 더욱 가혹한 입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동시에 국제적 차원에서 스페인은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1906년 1월과 3월 사이에 아레시라스 회의가 열렸으며 여기서 북아프리카의 재편이 논의되었고 스페인은 다른 유럽 강대국들과 함께 참여했지만 이러한 외부 존재 시도는 계속 커지는 내부 취약성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같은 해인 1906년 5월 알폰소는 권력과 국민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고 불안이 확산되는 동안 소규모 서클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국가가 계속 기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훨씬 더 깊은 변화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즉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진행 중이었으며 더 큰 갈등과 변혁의 단계를 향해 한 단계씩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20세기의 첫 해가 진행되면서 긴장은 침묵을 멈추고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불안을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안토니오 마우라, 앤토니오 모러는 이미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억제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조치를 강화하며 자유를 더욱 제한하려는 의도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1909년에 일어났습니다. 모로코에서 스페인의 존재가 공개적인 분쟁으로 변했을 때 그때까지 제한적인 개입이었던 것이 자원과 인명 모두에서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영토에서의 저항은 강렬했고 1909년 7월 바랑코 델 로보, 버랑코 딜리트 로보의 패배와 같은 초기 패배는 스페인 내에서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쟁은 해외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군대 파견은 특히 강제동원이 불의로 인식되었던 바르셀로나와 같은 도시에서 깊은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축적된 불안은 직접적인 표현의 수단을 찾았습니다. 1909년 7월 26일과 28일 사이의 상황은 폭발했고 시위가 빠르게 일반화된 반란으로 변하면서 시작된 소위 비극 주간은 모든 긴장을 표면으로 가져왔고 거리는 대결로 가득 차고 바리케이드가 세워졌으며 종교 건물에 불이 붙었고 며칠 동안 질서가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강력했고 군대는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개입했으며 탄압은 가혹하여 권력과 국민 사이의 관계에 정과 후를 표시했습니다. 그 당시의 영향은 즉각적인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균형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상황은 안정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1912년 마드리드에서 호세 카날레아스가 살해된 사건은 정치적 폭력이 국가 현실의 일부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같은 해에 권력 내부의 가장 진지한 개혁 시도 중 하나가 끝났고 다시 한번 채우기 어려운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치는 끊임없는 불안정의 국면에 접어들었고 정부는 단결할 수 없이 서로 뒤다르며 압박 속에서 결정이 내려졌고 사회적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었습니다. 한편 유럽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스페인은 이 전쟁에 대해 냉담했지만 그 경제적, 사회적 결과는 내부적으로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중립은 진정을 가져오지 않았고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반면 일부 부문은 상황에서 이익을 얻었지만 다른 부문은 상황이 악화되고 불만이 커지고 항의가 증폭되었으며 국가는 안정이 더 이상 실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환상이 되는 시나리오로 나아갔습니다. 1874년 이후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시작된 위기는 심화되는 위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위기로 변했고, 이는 앞으로 훨씬 더 큰 파열의 길을 열었습니다. 1917년부터 긴장은 확산되는 감각을 멈추고 공개적인 위기로 변했습니다. 그 해는 다양한 갈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한계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대 내부의 불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부문의 정치적 압력, 동시에 국가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적 동원이 증가했습니다. 1917년 7월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군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회의를 조직했고 정치 대표자들은 바르셀로나에서 중대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노동운동은 주요 부문을 마비시키는 파업을 조장했으며 국가는 더 이상 이전 방식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여러 전선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불안정이 일반화되었고 정부는 통합할 능력 없이 서로 뒤다르며 끊임없는 압력 속에서 결정이 내려졌고 사회적 불안은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바르셀로나와 같은 도시에서는 노동자와 기업 이익과 관련된 세력 간의 충돌로 갈등이 극도에 이르렀고 권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폭력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920년 에드와르도 다토 총리의 암살은 정치적 폭력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같은 시기에는 국가가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감에 따라 파업, 대결, 급진적인 행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은 1921년 6월 5일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 군대가 가장 큰 패배 중 하나를 겪은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애뉴얼 전투는 군사 실패와 내부 혼란의 상징이 되었으며 수천 명의 군인이 심각한 계획과 지도력 오류를 노출한 혼란스러운 퇴각에서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고 여론은 분노로 반응했으며 책임이 요구되고 대규모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으며 군대의 위신은 크게 손상되었으며 국가 지도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긴장이 축적되어 있던 것은 명백한 통제 상실이 되었습니다. 1921년에서 1923년 사이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모로코 전쟁은 계속해서 소모를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적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었고 정치는 차단되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23년 9월 13일 프리모 데 리베라 장군은 쿠데타를 감행하여 이전 단계를 끝내고 군사 통제하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으로 수십 년 전에 시작된 순환이 끝났습니다. 1874년에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이제는 군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끝났으며, 이는 이전 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된 현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국가는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정치 생활의 중단으로 특징 지어지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지만, 이 결정은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깊은 변화를 지연시켰을 뿐입니다. 1923년 9월 13일 쿠데타 이후 미구엘 프리모 데 리베라, 미겔 프리모 더 리베러, 가 알폰소 국왕의 지원을 받아 국가를 장악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모로코 전쟁이 계속되다가 1925년 스페인과 프랑스군이 협력하여 알호세이마 상륙 이후 상황이 역전되어 아프리카 분쟁이 종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성공은 권력에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었을 뿐 계속 쌓여온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현실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대표성 부족, 사회적 긴장, 권력과 국민 사이의 단절이 계속해서 존재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 개입을 지지했던 부문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정치적 마모가 명백해졌습니다. 10년이 끝날 무렵 상황은 지속 불가능해졌습니다. 1930년 1월, 프리모 데 리베라는 사임하고 나라를 떠났고, 약화된 구조와 점점 더 의심되는 군주제를 남겼습니다. 국왕은 새로운 정부를 임명하여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신뢰는 이미 심각하게 침식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정상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났고, 공화주의 세력과 새로운 형태의 정치 조직에 대한 지지가 커지면서 불만은 더 이상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사회의 광범위한 부문으로 퍼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931년 4월 12일에 열렸는데, 지방선거가 비록 지방적으로 보이지만 국가의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대도시에서는 공화당 후보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틀 뒤인 1931년 4월 14일, 제2공화국이 선포되면서 직접적인 대결 없이 조국을 떠난 알폰소 13세의 통치가 종식되고, 수십 년 전 국가 안정을 위해 시작된 무대가 막을 내렸다. 뒤따른 것은 단순히 정치적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수년간 축적된 긴장, 실패한 결정,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사회 변혁을 통해 구축된 오랜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스페인은 새로운 기대, 새로운 도전, 그리고 회복을 일으켰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현실을 안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과정은 멈추지 않고 진화하고 적응하며 압력이 특정 한계를 추가하면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더욱 강렬해질 것입니다. 1931년 4월 14일의 선포와 함께 스페인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사회 변혁의 결과로 마침내 전통적 권력의 한계를 넘어섰고, 새 정부는 제도적 구조부터 주민의 생활 조건까지 모든 수준에서 국가를 재편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 중 하나는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즉시 시작되어 보다
폭넓은 참여와 권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31년 5월,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면서 공적 생활에 대한 교회의 역사적 영향력이 단절되었습니다. 동시에 불평등이 특히 두드러진 농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제안되었고,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현대화하고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군사 분야의 변화가 촉진되었습니다. 1931년 6월 28일 선거가 실시되어 개량주의 세력이 지배하는 의회가 탄생했고, 이를 통해 새 헌법 초안 작성이 진전되어 같은 해 12월 9일 최종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텍스트는 개인의 권리, 영토 재편, 새로운 권력 간 균형을 기반으로 하는 틀을 확립했으며 국가를 다른 사회 현실에 적응시키려는 의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새로운 무대는 한편으로는 빠르고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부문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자신의 이익과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는 집단 사이에서 깊은 긴장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경제적, 사회적, 이념적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노동조직이 영향력을 키워 동원을 촉진하고 개혁을 가속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국가의 다른 지역,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했고 변화에 대한 기대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실제 능력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새로운 단계는 중요한 결정으로 전진하고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은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가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매우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점점 더 동원되는 인구로 인해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각 개혁은 마찰 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개편의 기회로 시작된 것이 점차 대결의 시나리오로 바뀌었고 각 진전은 반응을 낳고 균형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1931년 12월 헌법이 승인된 후 새로운 정치 권력은 수십 년 동안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마누엘 아사냐, 메넬 에저너의 지도력은 토지 소유권, 군대 조직, 교육,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와 같은 주요 측면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단계를 표시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심각하게 불평등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토지의 상당 부분이 소수 소유자의 손에 남아있는 반면 농민의 대부분은 불안정한 조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제안은 농촌에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토지를 재분배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군대에서는 조직적 관점뿐만 아니라 이를 국가의 실제 필요에 맞게 조정하고 규모를 줄이고 정치적 역할을 제한하는 변화가 촉진되었는데 이는 이전 단계에서 있었던 개입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는 가르침을 교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분리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지향하는 보다 세속적인 교육을 장려하는 근본적인 현대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수세기 동안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온 기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개혁은 이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토 문제도 해결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지역의 자치 형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는 국가 조직과 국가 통합을 이해하는 방식의 중요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움직임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수 부문, 부동산 소유자,
일부 군대 및 종교단체는 이러한 변화를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여 점점 더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골, 도시, 기관 등 모든 수준에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현대화 과정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대결의 시나리오로 변하기 시작했으며, 각 개혁은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국가는 발전하고 있었지만 변화에 대한 기대가 기존의 저항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지속적인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점점 더 불안정한 노선에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개량주의 단계는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간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단계였으며, 그 과정에서 긴장은 부차적인 요소가 아닌 정치 생활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1933년부터 공화국의 진로는 명백하게 바뀌었고, 선거는 우익 세력이 지배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이전에 시작된 개혁의 상당 부분을 중단시켰습니다. 검은 2년으로 알려진 이 기간은 정치적 결정을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1931년 이후 구축하려고 시도했던 균형도 변경했습니다. 긴장감은 급격히 고조되고 블록 간 불신은 더욱 깊어졌으며 갈등은 더 이상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거리로 옮겨졌습니다. 1934년 10월 아스투리아스와 카탈루냐에서 특히 격렬한 봉기가 일어났다. 북부에서는 강력한 노동자 참여로 사회적 성격을 채택한 반면 카탈로니아에서는 중앙 권력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제도적 파열과 연결되었습니다. 두 운동 모두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고 탄압과 더욱 심각한 분열로 얼룩진 시나리오가 남았습니다. 액센트가 있는 이러한 사건 이후 국가는 점점 더 경직된 입장으로 구조화되었고 각 결정은 반대 블록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으며 합의의 여지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정치는 영구적인 대결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 2월 새로운 선거가 치러지고 인민전선이 승리하여 당면한 개혁을 재개하려던 좌파 연합에 권력을 돌려주었지만 이미 맥락은 달랐고 긴장이 누적되면서 시나리오는 완전히 바뀌었고 각 조치는 더 큰 대결을 향한 발걸음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정치적 폭력이 심화되었고 공격, 대결, 조직적인 행동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여 지속적인 불안정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936년 7월 돌격대 중위가 살해된 뒤 관련성이 높은 정치 지도자가 사망했는데 이는 상황이 제도적 봉쇄 능력을 어느 정도 넘어섰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1936년 7월 17일 북아프리카에서 군사봉기가 시작되었고 다음 날인 7월 18일에는 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한된 봉기처럼 보였던 것이 빠르게 일반화된 갈등으로 변했고 영토는 분열되었고 국가 구조는 통일된 방식으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어. 이는 자발적인 단절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긴장, 불완전한 개혁, 점점 더 깊어지는 갈등이 축적되는 장기간의 과정의 결과입니다. 반세기 이상 동안 국가는 1874년에 시작된 복원부터 공화국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으며 각 단계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균열이 생겼습니다. 1936년에 이러한 골절이 더 이상 공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직접 대결하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 7월의 발발과 함께 국가는
통일된 구조로 기능하는 것을 멈추고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두 영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몇 주 만에 영토는 분열되었고 각 부분은 자체 목표, 자원 및 통제 형태에 따라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역 지역에서는 지휘권이 점진적으로 집중되었고 처음 몇 달이 지나면서 조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군 지도부가 통합되었고 마침내 통제권이 단일 방향의 손에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보다 중앙화된 조직과 보다 정의된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했고 봉기를 중지한다는 목표를 공유했지만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은 다양한 정치 세력, 노동조합 및 무장단체가 공존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 민병대를 대체하기 위해 조직화된 군대를 창설하여 군대를 재편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처음에는 군사조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갈등은 국제적인 차원을 획득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양측은 외국의 지원을 구했습니다. 유럽 강대국은 공식적으로 비개입 입장을 채택했지만 실제로는 불평등하게 구호품이 도착하여 분쟁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군 측에서는 외부 지원을 통해 특히 항공 및 병참과 같은 주요 측면에서 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지원이 더 제한적이었고 주로 전투부대에 통합된 외국 자원 봉사자들의 특정 보급품 및 참여에 의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갈등은 장기전으로 변했고 전진과 침체의 단계를 거치며 영토 통제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일부 작전은 중요한 순간을 기록했지만 최종 결과는 시간이 지나도 응집력 있고 지속적인 군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내부 대결이 아니라 국가 자체를 넘어 더 폭넓은 이념적, 전략적 긴장이 반영되는 시나리오가 되었고 이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고 지속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군사봉기로 시작된 것은 결국 군대가 서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정치, 사회, 경제 조직 모델이 대결하는 총체적인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나라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장에서의 힘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극단적인 현실 속에서도 장기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양측의 균형은 점차 기울어졌고 처음에는 불확실했던 대결이 보다 명확한 방향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조직 능력, 영토 통제 및 해외로부터 받은 지원은 갈등 발전의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1937년과 1938년에는 여러 전선에서 군사작전이 강화되었고 일부 공세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나 양측의 한계도 드러냈으며 자원과 인명 모두에서 지속적인 소모가 있었고 전쟁은 저항과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결정적인 장기 시험이 되었습니다. 1938년의 에브로 공세, 이브로 어펜시브, 는 전쟁의 방향을 바꾸려는 가장 중요한 시도 중 하나였으나 최종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화당 측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상대 측의 전진은 더욱 꾸준해졌고 기동력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939년 초 상황은 이미 지속 불가능했고 영토 통제가 실질적으로 정의되었으며 마지막 저항은 특정 지점에 집중되었습니다. 그해 1월 군대는 카탈로니아로 진군했고 2월에는 점령이 완료되어 나머지 영토는 재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마드리드는 오랫동안 저항의 공화당 수비의 마지막 상징이 되었지만
자원 부족과 전세 역전 불가능으로 인해 결과는 불가피했다. 1939년 3월 28일 군대가 수도에 입성했고 며칠 후인 1939년 4월 1일에 전쟁의 종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가를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구조까지 완전히 변화시킨 갈등이 종결되었습니다. 전쟁은 군사적 대결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분열 과정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전투가 끝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국가의 후속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수년 동안 지속되고 전체 세대의 과정을 결정하는 새로운 단계를 정의했습니다. 긴장이 쌓이는 과정으로 시작된 것이 완전한 변화로 끝났다. 그 영향은 마지막 샷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